이번 세션은 지역의 기후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정 분권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방안을 법과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황원순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로 살펴본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역할 및 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원순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황원순입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귀한 자리에 발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 및 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법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제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좀 제도적인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이라든가 혹은 이제 탄소중립기본법상 지자체 역할과 중요성,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상 규정,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검토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의 탑다운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인지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흔히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 혹은 탄중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더욱 많이 규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위기 대응기금이라는 조문을 보면은 이 법 제70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기금의 용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각 코드를 뜯어서 보면 지방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큰 법 제도 틀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기금 조달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에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유류세라고 하는 명칭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 조세는 목적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원이 아니라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때 넣는 휘발유라든가 경유와 같은 유류가 일반적인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들의 경우에는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증가할수록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는 감소하는 결과에 당착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획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수는 교통에너지 환경, 즉 환경과 관련한 친환경 이제 정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세원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부담하지 않다 보니 거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인데 왜 여기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부과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이 세수의 처음에 있는 교통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세금은 교통세라는 것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에너지와 환경이 추가적으로 이제 붙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세수를 사용하는 부처도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과 관련한 부분은 도로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이 세수 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기 자동차와 같이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환경세라는 특정 세목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세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 자동차들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도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도 타이어를 이제 굴려가지고 도로에다가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라도 이 이제 세금 부담에 있어서 전기차가 계속 빠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든지 혹은 이 세금을 다른 별도의 세금으로 고민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 문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재 많이 이제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소유자와 친환경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과세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책적 방향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조세 공평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세 역시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존재하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경차와 유사한 정도의 세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세라는 게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이 큰 차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등장하면서 배기량은 없지만 그럼에도 고가의 차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1억이 넘는 전기차가 1000cc에 되는 경차와 유사한 정도의 세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탄소중립기본법에 있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용도에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기금 마련에 있어서도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은 다른 과세 공평을 고려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담을 시키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재원 마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자체들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로서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탈탄소 선행 지역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CO2 배출의 실질 제로를 도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기에 적어도 일본 전국적으로는 100개 정도의 탈탄소 선행 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크게 이 부분은 이제 교부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지자체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민간 사업자 등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사업 기간은 대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예산액 정도로는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한 88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문제를 단독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을 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의 경우 일본에서는 석유 석탄세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고, 우리가 흔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세라는 것은 이 석유 석탄세를 베이스로 해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 흔히 지구 온난화 대책세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탄소세 개념으로 얹어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본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런 조세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라는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들에 대한 그런 조세 부담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법제에 있어서는 그 지방 이제 요건 우리나라 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상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보면 크게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탄소중립 기본법 제22조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이 끝부분 보시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문의 사항을 가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지방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로서 심의라든가 이런 통보가 있을 것인데, 이런 심의와 같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제1항에서 둘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4항에서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겠구나라고 체계적으로 법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제4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제11조 사항 등등등 여러 조문들이 있는데, 이 조문들에 따른 심의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들을 하나 보시면은 예컨대 제11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조 조문을 봤을 때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문을 타고 들어온 11조에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문이 이제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 국민들이 이 법을 봤을 때 조금 더 납득하기 쉽게 한다라면은 이 지방위원회라고 하는 경우에는 22조와의 앞뒤라든가 정합성을 비춰봤을 때는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든가 이런 뭔가 조금 더 명시적인 규정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마 이 정책 입안할 때 입법 사항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대도시에 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 소멸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농촌 마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그런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설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인접한 지자체라든가 상황이 유사한 지자체 간에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후위기 영역은 아니지만 지자체 출자 출연법에 보면은 최근에 이게 개정된 사항인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조금 더 유사 입법례로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정인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업무의 범위가 실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사무 같은 경우에 지자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이라는 것을 아주 작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모델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될까?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법을 보면서 조금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 때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법에서도 보면은 법 68조 3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제 63조에 있는데 이 시행령 63조를 보면은 그 1호와 2호에서 전담 조직이라든가 시설, 2호에서는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그 이제 혹은 그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영역에 따라서 너무나 큰 재량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데 그 취소하게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불명확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법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센터들을 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하위 법령에다가 이 정도는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전문 인력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라고 볼 것인지 등등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지정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사례로서 독일의 기후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전문 공학자라든가 정치가, 사회학자, 건축가, 기업가 등등등 여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도 우리나라 탄소중립지원센터들 보면은 계신 분들이 다 각자 능력이 탁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분들의 탁월한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의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여러 계획이라든가 이런 실행 계획 협의회 같은 이제 회의체도 그 조문을 보시면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면은 공동으로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의 이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에 있어서의 업무 범위라든가 역할을 구분을 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기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노력 의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조례라고 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단서가 문제입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려면은 부득이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든 뭐 행위적인 부분이든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이 없다라면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조례들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상당히 유사한 규정이지만 잘 뜯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법령을 이제 특히 2항을 보시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한 게 아니라면은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기본법 제5조는 지자체는 지방세 세목 등등을 정할 때에는 여기 이제 표시를 해둔 것처럼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지방세 세목으로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본시설세 등등등 쭉쭉쭉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조례로 그걸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일본은 어떻게 지방세 조례주의가 숙박세라든가 입탕세라든가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산업 폐기물세도 그렇고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본 지방세법 제3조는 지자체는 지방세 세목 등등을 규정을 하려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떠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가 조금 제도적으로 어떤 이제 재정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탄소중립기본법, 지방세 제도 등 여러 측면들을 함께 어울러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법령 체계상으로 입법적으로 해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법치주의상 상당히 운영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루어 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여러 실무에 계신 분들은 또 보는 시각이 다르실 거고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은 좋은 말씀 주시면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배워서 가고자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발제입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발제해 주신 황원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방 정부들이 처한 현실을 법과 제도 측면에서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지자체들이 각자 움직이는 것보다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던 발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법제팀 최환용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지역의 기후 재정, 회계 기반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현웅입니다. 지방 소멸도 위기고, 기후도 위기고, 굉장히 많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주목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면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는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근데 결국은 그 집행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사실 EU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럽의 도시연합체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들이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연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까 김정인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특히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경우에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구축해 왔던 인프라들을 전환할 것인가, 또 산업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의외로 그 농촌에도 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축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탄소 흡수원을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가. 이거는 지대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탄소 흡수원을 그 확충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비싼 땅에 왜 나무를 심어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에서 그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도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애초에 재정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에서 하는 일이 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사무 중에 지방에서 직접 집행되는, 그것이 뭐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던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던 지방에서 집행되는 사무가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원의 배분 구조는 역진돼 있죠. 중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그 돈을 타서 쓰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분권을 30년 동안, 이제 자치를 30년 동안 해온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권 국가라고 감히 이야기하기에는 좀 수준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기후재정의 현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통계를 내고 계신데, 특히 이제 녹색전환연구소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재정 투입하는 것이 이런 순서로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은 돼 있다는 거죠.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총액만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전체 27년까지 전체 89조 9천억 원, 연평균 1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계속 삭감되는 데다가 또 집행부진 현상이 발생한다.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에서 목표 대비 예산 편성액을 보면 계속 삭감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또 정의로운 전환 목표 예산과 실제 편성 예산의 차이는 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이렇게 돈을 투자해갖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근 몇몇 그냥 신문만 들여다 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 기후 대응 기금 말씀하셨는데 전입금이 점점 줄고 있죠.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돈 주머니인데, 이것도 기후 대응 기금도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랬는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기후 재정 포럼과 같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기후에 투자한다, 기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결국 기후 재정이 뭐 우리가 이제 도로를 불투수 포장재로 쓰던 것을 투수형으로 바꿨다, 이게 이제 기후에 투자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쓰면 그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 또는 적응하는 돈이 되는가,
이 개념이 사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80 몇 조를 쓴다고 한들 그것은 이른바 그린워싱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표지가리 한다는 얘기죠. 기존의 사업에 표지가리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2030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20조 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안부에서 주는 그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을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가 이 기준들을 보고 이제 만들 텐데 그러면 기후 대응 및 탄소 중립 관련 지출 항목을 신설을 해서 기후 재정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건 뭐 오랫동안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세 주행분에서 일부 금액을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게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경유를 쓰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 수송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이 굉장히 이 두 번째인가 높은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유가 보조금을 준다. 물론 물류적인 측면에서 또 물류 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후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의 길을 지금 모순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점점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 돈을 기후 대응 기금의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담금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 돈만 내면 개발이 되는 것처럼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기왕에 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부담들, 탄소 흡수원을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개발 관련 부담금 제도를 지방에서 징수하고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개발을 억제하거나 또는 그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 관련된 부담금 제도를 이게 다 중앙정부가 징수해 가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일정 부분 전출시키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과감하게 개발이 많은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탄소 흡수원에 쓴다든가 기후 대응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이제 이게 꼭 법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일관되게 좀 법이 있어야지 이제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논의의 시작이 이제 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데 항상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정재정의 원칙이나 성평등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조항에다가 기후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효과 평가와 예산 반영에 대한 기준을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3에다가 기후 대상 예산서의 작성 제출 이게 이제 독일 구조일 것 같은데요. 예산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이른바 기후 대응 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얼르고 달래는데 잘 쓰는 돈이 이제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의 총 전입도 확대돼야 되겠지만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기 대응과 관련돼 있는, 국가의 3대 위기 대응과 관련돼 있는 교부세 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도 기후 재해, 기후 대응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돼 있는 재정 수요 교부 요건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리면서 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임연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역의 기후 재정 회계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방향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홍주 책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이신 이상신 센터장님,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신 이승한 센터장님이 참여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용 전문위원님이 참여하십니다. 좌장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아태재정협력센터장님이신 허경선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연구에 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이번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김흥주입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이제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PCC 같은 경우는 그 기후의 그 평균 지구온도 1.5도씨를 하나 임계점으로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많은 국가들은 폭염, 홍수, 가뭄 이런 막대한 재난들을 지금 겪고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기후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하나 일방적인 그 정책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참여를 반영하는 그런 자치 기반의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방 주도에서 특히 지방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과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지출 과정에서 각 사업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미 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상에 중앙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방정부에 있는데요. 지방 차원에서는 이런 관련 제도가 법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고,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기후영향 평가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 정책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실행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의 지방민주주의적 접근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러한 민주적 실험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마을 공동체나 그 공동체 조직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추진하면서 일상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시민들이 공유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태양광 설치와 같은 실천 활동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공동체 주도적으로 그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의 전기 절약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 예산주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환경 보호와 이런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립할 겁니다. 자립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가상발전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R 시장이라고 해서 수요 반응 시장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공급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식인데,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요를 조절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차익을 수익으로 환산해 나가는 이러한 체계를 고려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주에 포함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주도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환경에 관한 위기를 인식하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대응 체계를 실천하면서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실행 체계가 가능하려면 저는 공동체랑 주민자치 기반의 이러한 법제화들도 역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에너지 자립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협력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발전소라든가 DR 시장 참여와 같은 것은 하나의 개별 가정이나 소기업,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와 관련된 법 제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예산 분류 기준과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 기준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병행하면서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시범적이고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력이 답보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기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비롯한 예산 제도와 또 이제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토론은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앞에 발제하신 두 분께서 그 법과 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요즘에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사회 전반이 기후 대란 속에 있다, 기후 대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쭉 나눴던 얘기들을 보면 결국엔 이 지방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다음 세션에서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뭐 지방 분권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중앙 집권적인 문제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지방에서의 아주 잘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수 사례 세 곳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런 우수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 중앙의 역할들인데, 중앙에서는 전체를 조금 평균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되지 않았나. 우리 기후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그 지방의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후 대란 시대에 그러면 지역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많은 발제들 중에 지역은 행동을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행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겠죠.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인력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력 무한정 필요하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앞에 발제에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본 사례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정부 단독으로 대응이 어렵다면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우리 지역 지방이 가야 되는 길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좀 많은 것을 그런 면에서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법 제정 문제에서 제가 좀 느낀 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불완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해야 될 이런 그 현장에서 해야 될 것들이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법이 좀 불안정하더라라는 거.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그 법을 조례로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었고요. 재정 면에서 보면 뭐 재정의 불균형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재정들이 엘리트 사회를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특히 지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까 최완용 박사님 발제에 중앙에서 재정을 타서 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고등교육에서 하는 형태를 따라야 되는데 전부 다 평균적인 초등교육 형태를 좀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지방이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토론문에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해뒀는데 다시 조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목적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서 코베네핏을 위한 뭐 정책들도 있겠지만 완화는 완화대로 해야 될 게 있고 적응은 적응대로 해야 될 것 있고 가만히 보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쭉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고 거기는 국가 주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적응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정책적 다양성은 제가 이 토론문에는 이제 기금의 다양화라고 적어놨는데 그 정책의 다양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 탄소세라든가 부담금 제도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수익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화 적응이면 거기에 맞춤형 어떤 그 정책들을 주기 위해서 맞춤형 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황 교수님이 그 발표 중에 이제 위원회와 센터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있어도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요. 또 그 일할 사람들의 능력들이 조금 왜냐하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방면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연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제가 제안드리면 광역에는 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광역에서 기초를 지원하는 지금은 환경부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전체를 이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광역에 그 어떤 역할이나 정보들을 주고 광역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좀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그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지방 분권 없는 기후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 분권 없는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건데 이걸 좀 잘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과 인력, 조직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또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토론은 이승환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이승환 센터장입니다.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재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두 가지 정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접근법적인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탄소중립 정책과 재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어떤 행동이나 사업들을 저탄소, 탈탄소로 전환하는 방식에 투입되기보다는 신규 사업들에 좀 중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새로 만들기 쉽고 원단위를 적용하기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배출 사업 플러스 신규 감축 사업, 기존 배출하는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배출은 그대로 하고 신규 사업을 통해서 다시 감축을 하는 어떤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지금의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적 문제인데요. 탄소 중립 정책의 어떤 재정적 구조를 보면 지자체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하라고 하면서 신규 자금이나 어떤 재원을 준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초지자체의 재원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20% 초반인데요. 이런 지자체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높게 세우거나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부 굉장히 과감한 감축 목표를 설정한 지자체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재정의 국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명분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적인 구조와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연찮게 여기 김홍주 박사님께서 제안한 거랑 제가 좀 겹쳤는데요. 저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이 좀 필요하다, 지자체 안에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초지자체 안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인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축 사업이다, 이거는 배출 사업이다 정도 구분만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실질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가 우리가 감축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해봐야 이것이 어떤 재정적으로 저 도움이 되거나 앞으로 뭐 배출 사업의 비중을 낮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그냥 정말 인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행정적인 소비만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인지 예산제의 기능을 조금 더 넓혀서 마치 우리가 배출권 할당제의 할당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처럼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어떤 예산의 비중을 늘리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10%밖에 없다면 내년엔 11%, 내년엔 12%라도 배출 사업의 양들을 늘리고 그 재정 자체가 기존의 배출 사업에 있던 재정 자체가 탄소 중립 재정으로 넘어오게끔 전환하게끔 하는 거죠. 기존의 배출 사업 자체도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규 자금을 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금이 전환이 되어서 기후 변화 대응 자금 자체도 재정 자체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현재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축 인지 예산제 안에 들어있는 사업량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업이 그 안에 있고 감축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기본 계획 안에 못 실른다는 겁니다. 사업을 관리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도 좀 다루어졌을 때 기초지자체의 탄소 중립 재정이 확보가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환 센터장님께서 역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인지만 하는 예산 제도가 아니라 실제 효과적으로 운용돼서 예산 과정에 피드백되는 어떤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실 토론자는 임채홍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채용입니다. 오늘 뭐 이런 좋은 어떤 기회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뭐 교부세 5% 상향이나 지역 소멸 대응기금 1조에서 5조 상향이라든가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한선을 이제 올리는 뭐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지는 어떤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들은 또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이행 체계와 에너지 전환을 어떤 강화하는 부분 상당히 저희가 건의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환경부나 이제 탄노 기능의 어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어떤 상위 차원에서 약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계실 어떤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두 편의 어떤 발제문은 사실 어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설정했던 2018년 대비 40% 어떤 감축 목표라는 것이 어떤 작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합정 판정을 받으면서 또 미래 세대를 고려한 또 새로운 목표, 신규 목표를 또 내년까지 또 초까지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은 광역이나 어떤 중앙 단위 어떤 계획이나 논의보다는 상당히 기초나 어떤 실제적 어떤 민간 단위에서 실행을 통해서 실제로 탄소 중립의 어떤 감축이라든가 어떤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어떤 시점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두 편의 발제문 상당히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은 기후대응 어떤 기금에 있어서 안정성 제고를 통하되 또 완화와 저감의 이원화를 통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지방위원회라든가 탄소독립 지원센터를 좀 더 내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소세 등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신규 지방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이나 탄소 중에 교부세 신설 같은 거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 협의회도 상당히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좀 추가적으로 공감이 가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간단히 몇 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통해서 프랑스의 어떤 대부처 형태로 조직을 강화하는 모양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중앙의 역할보다는 중앙 하나의 조정자로서 역할, 그다음에 광역은 매개자로서 역할 또는 기초나 민간을 통해서 어떤 실행자 역할을 좀 더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인식이 전환되고 역할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추가적인 어떤 맥락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 배분이 또 달라지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자치 예산의 어떤 재정 지원을 뭐 늘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의존 지원 보조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개편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좀 제도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후 환경이나 탄소 중립 함에 있어서 지자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R&D를 통해서 기술이나 시설을 유치하려고 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적절한 어떤 그 수요 대응적인 어떤 지자체 요구를 고려한 어떤 R&D 매칭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괄 지방 이양법 2차 이제 비용 산정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탄소 중립의 에너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관련된 어떤 다양한 중앙의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서 그 내린 만큼의 어떤 적절한 비용 평가를 통해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광역과 기초가 상당히 또 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하나의 또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그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이제 광역과 기초의 조직과 인력을 좀 탄탄히 하고 거기에 맞게 좀 더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기준 인건비 상향 이런 것들이 좀 행안부 규정상 좀 묶여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를 넘어갔을 때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나 그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런 기능 같은 경우 최소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예를 주는 또 예외를 두는 그런 방향들이 좀 더 부가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협의회에서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주도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이행 체계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이런 어떤 포럼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채용 전문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전환을 위해서 오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지역이 해야 될 많은 것들이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의무는 늘어나는 반면에 사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재원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나 방안들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좋은 개선안과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 어떤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논의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좋은 의견을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듣지는 못했지만 향후 또 이제 계속적인 논의의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좌장님과 또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